2023년 5월 20일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기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택시기사의 딸입니다.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 신원 확인을 위해 간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먼저 시신의 상태를 확인한 장례 지도사님이 얼굴 훼손이 너무 심하니 많이 충격을 받을 거라며 보는 걸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을 가족 중에 누군가는 꼭 해야 했기에 남동생만이 유일하게 아버지를 보았는데 둔기로 내려친 그 모습이 떠오른다며 오랜 시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힘들어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 마지막엔 유족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법의 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명을 연쇄살인한 이기영. 그런데 재판부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탁을 한 사실을 참작해 사형을 주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유족은 어이없어합니다. 공탁과 합의에 대해 유족 측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라는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인 이기영의 양형 사유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 사람, 따라서 감형 사유가 된다는 것.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이 다시 본인에게 되돌아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탁 제도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의 사과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강제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폭행이다. 궁금합니다. 어째서 재판부는 연쇄살인마 이기영에게 그리고 살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까지 평가한 그 이기영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된 걸까요? 그 판결문의 내용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이기영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다. 맞습니다. 검찰은 분명 사형을 달라 극악무도한 범죄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재판부는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유족의 피해 감정,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이게 바로 양형 조건입니다. 여러분, 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범행 동기, 돈, 사전 계획, 했음, 준비의 정도 매우 끔찍함, 수단 방법 매우 잔인함,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이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피해자의 수, 2, 그것도 연쇄살인. 유족의 피해 감정, 엄벌탄원을 하고 있죠.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과 태도, 반성 전혀 없습니다. 반성과 가책의 유무 정말 있을까요? 그걸 왜 재판부는 있다라고 판단할까요? 피해 회복의 정도요, 거절했습니다. 재범의 우려 매우 높습니다. 이기영은 적혀있는 글만 봐도 사형 선고가 적합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피고인 이기영이 사실상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이기영에게 아무런 반성의 태도나 개전의 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 반드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해야만 한다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 단정하기 어렵다. 말 정말 어렵게 빙빙 돌려 썼습니다. 제 수준이 낮아서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 이거 2-3번씩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말을 뭐라고 하는 걸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무기징역형만으로
형벌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되거나 혹은 완전히 바뀐다. 개화나 뭔가 교정될 만한 것들이 아예 없어서 사형 선고를 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없다. 이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검사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사형 선고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뜻은 사형을 너무 내려주지 않으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없는 대한민국 제도에서 아예 사회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라고까지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것 또한 반박합니다.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를 선택한다는 건 인간의 생명 효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이 법원으로선 그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달라. 절대 가석방 돼서 안 된다. 사회에 나오면 안 되니까 사형을 달라라는 검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오면 안 되니까 사형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해서 사형 이외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바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 이게 대한민국 재판부의 1심 판결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반발을 좀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괄호로 이런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만일 법이 허용하였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영원히 격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만큼 이 사건이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재판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를 할 만큼의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사형 선고를 냈던 권재찬은 뭐였을까요?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물론 사건을 함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의 죄도 그에 비하면 그 이상급으로 매우 잔혹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적은 이 말이 바로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팠던 그 말입니다. 다만 범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기영이 2023년 4월 10일 유족들을 위하여 3천만 원 공탁한 점은 이기영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범죄를 모두 인정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시죠? 오랜 시간 동안 거짓 진술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던 이기영입니다. 그냥 사람을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인정만 하면 깎아줘도 되는 건가요? 또 하나, 재판부의 이 워딩은 잘못됐습니다. 이기영이 유족들을 위하여라는 말, 유족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공탁받지 않겠다. 완벽한 처벌을 해달라. 그리고 3천만 원을 공탁했다라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은 거절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유리한 정상이라고 바라보는 것, 과연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공탁에 대한 어이없는 내용과 그리고 세상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그 이경의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공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종의 공탁금, 합의금과 관련 비슷한 단어로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탁이라는 제도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가해자, B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B가 너무 무리할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보통 이런 공탁금은 사건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정해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너무나 과도한 정도를 얘기할 시 나는 그만큼은 못 주고 이 정도만큼의 내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대가 거절하기 때문에 이걸 공탁금으로 걸겠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인정입니다. 헌데 말이죠. 여기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지요.
나는 너와 네가 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받았을 때 공탁제도를 통해서 이건 합의할 의사가 있는 마음,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로 가명을 시킨다는 건 이건 어쩌면 피해자에 대한 분명 2차 가해가 됩니다. 과거부터 나오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분명 상대가 거절하는 건 그건 더 과한 처벌, 확실한 처벌을 원하는 부분입니다. 깎아주지 말라라는 확실한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유족 측은 합의 없음, 공탁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기영은 이용했죠. 그리고 그걸 들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기영, 2건의 살인사건입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 죄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도살인, 사체 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보복살인, 사체 은닉 10가지입니다. 우선 판결문에 있는 그 사실적인 내용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2017년 겨울쯤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우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경은 2018년 2월 20일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서 계속 우 씨를 만나오면서 지내오다가 이경은 2020년 6월 11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출소 이후에도 급격히 우 씨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죠. 2021년 12월 당시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이 불륜관계가 발각이 되고 나자 아예 그냥 집을 나와서 우 씨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원래 배우자와 이혼하고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우 씨와 함께 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이기영은 정말 뻔뻔할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자신은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요. 건물주의 손자로 아파트 및 건물이 정말 많다. 그리고 토목 관련 사무실 및 자전거 관련 매장 여러 개를 운영하며 재산과 수입이 많은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은 것처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상대방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경은 자신의 가족, 친구, 그 누구든 이용했습니다. 수천만 원씩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이 마치 자신의 수익금인 양 아무렇지 않게 돈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번 돈 오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금방금방 자신의 유흥과 사치로서 쓰게 되죠. 결국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22년 1월 초순부터 우 씨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2022년 4월 18일 새벽에 방문했던 피해자의 지인의 손도 물어뜯는 폭력성을 보이게 되죠. 2020년 6월부터는 아예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빌릴 때도 없어지기 시작하자 자신의 내연녀인 우 씨에게 장기 카드로를 대출받게 하고 그걸 전적으로 자기가 이체받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갚아줄게. 나 돈 번 거 알잖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22년 7월경 또다시 내연녀와 무언가 다투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폭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들 사이에는 극도로 관계가 악화됩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가장 불리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이경입니다. 이경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돈을 내연녀에게서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즉 이런 관계가 악화되자 더 이상 우 씨에게서는 어떤 금전적인 걸 이득 취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죽여버려야겠다. 2022년 8월 3일 인터넷으로 끔찍한 검색을 시작합니다. 잡초제거제, 잡초제거제 종류 설명, 잡초제거제를 먹었을 때, 먹으면 죽는 농약, 이런 걸 검색합니다. 바로 농약이나 독극물로 살해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하나씩 찾아봤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걸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렇게는 죽이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했던 이기영은 평소 자신의 자전거 수리 등에 썼던 L 모양의 렌치를 살해 도구로 마음먹게 됩니다. 살해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죠. 그 함께 살고 있는 우시명의 집도 그리고 우씨의 예금도 모든 걸 강취할 목적이었습니다.
죽이고 나면 핸드폰도 신용카드도 체크카드도 그리고 신분증도 모든 걸 이용할 생각이었죠. 그건 검색 기록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핸드폰 핀번호 잃어버렸을 때 푸는 법, 잠금 장치를 푸는 법, 이런 방식도 미리 검색을 했지요. 그리고 8월 3일 저녁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함께 살았던 안방에서 렌치로 머리, 몸통 부분을 수십 회 가격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핸드폰, 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분증 모든 걸 다 빼앗았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세상이었습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 결제 약 총 31회에 걸쳐 3,696만 3,982원을 결제, 그리고 금융 어플을 설치해 공동인증서까지 발급받아 돈을 이체한 기록까지 확인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는 총 93회 4,193만 5,840원을 결제합니다. 여기에는 새로 만난 사람의 명품 커플링, 자신의 고급 시계, 각종 유흥비 이런 데 모두 탕진했습니다. 실제로 이기영이 택시기사님을 살해하기 전에 있었던 재산은 0원입니다. 물론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만원이 통장에 남아있었다라고 적혀있는데요. 그것도 실제로는 27만원을 친구한테 빌려서 저녁밥값 10만원을 내고 남은 그 17만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펑펑 사치하듯 써버린 겁니다. 이 경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시신을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 어떻게 옮기지? 무거운데. 그래서 따뜻한 물 속에 시신을 넣어놓습니다. 시신이 따뜻하면 혈액이 그대로 다 밖으로 나올 테니까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작업같이 거쳤던 이기영. 그 이후 범행 도구와 함께 루프팩 320리터 분량의 큰 곳에 넣고 그렇게 공릉천변으로 이동해 땅을 파 매장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 이후부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 잠금 장치를 풀려는 노력, 그게 잘 안되자 노트북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행세를 쭉 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의 행각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택시기사님을 살해할 당시가 12월 하순이었는데요. 실제 이기영이 이 모든 돈을 다 쓴 약 1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쓴 건 2022년 11월경이었습니다. 거의 돈이 0이었지요. 그럼 그 한 달 사이를 어떻게 그가 버텼을까요? 그는 더 끔찍한 짓을 합니다. 이기영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그 아파트의 실소유가 당시 사망한 우씨 거였는데 이걸 처분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 다음에 이걸 돈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즉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실 이거 아파트 내 건데 명의만 우씨 거다. 이거 이제 팔 건데 등기 이전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5억을 받으면 그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게 되죠. 아버지를 또 속여 그렇게 1,000만 원을 송금받습니다. 그 1,000만 원이 한 달도 안 돼서 다 사라집니다. 어떠신가요? 2022년 8월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11월경에 약 1억 원에 대한 모든 돈을 날린 상황. 그 뒤에 아버지까지 속여 또 한 달간 1,000만 원을 탕진한 상황. 그렇게 두 번째 살인사건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돈 토스계좌 17만 원. 하지만 27만 원을 빌려 밥을 먹고 남은 돈이 전부였지요.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 명의 신용카드를 쓰면서 그 돈도 갚아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2022년 12월 20일 밤 10시 5분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고복로에서 운전을 해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한 택시기사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나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누범기간이다 보니 더 가중처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합의금을 분명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면 현금 있다. 합의금 그냥 주겠다. 라고 거짓말로 유인합니다. 집에 도착한 이기영. 합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2 신고를 하겠다라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다 몸싸움이 발생했고 그 사이에 폭행을 가하며 가슴 위로 올라타 목을 놀라 제압하려 합니다. 계속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옆에 있던 아령 5kg짜리로 이마 중앙 부위를 2번 정도 힘껏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죠. 이게 바로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폰, 신용카드 똑같이 강취합니다. 앞선 상황과 똑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작은 반 옷장 안에 넣어 시신을 허리벨트로 고정시키고 사체 위에는 종이 박스를 가린 뒤 옷장 문을 닫아 끈으로 옷장 손잡이를 묶어두는 방식으로 그대로 방 안에 집안에 은닉해놨습니다. 그 이후부터 앞선 일과 똑같은 일이 발생됩니다. 무려 4,788만 1,732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그리고 신용카드 또한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12월 22일 저녁 7시 한 명품 매장에 들려 커플링 구입 신용카드 636만원, 도합 769만원을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걱정했던 아내와 딸에게 연락이 오자 그때부터는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또 거짓된 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이건 유족인 따님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조심스러웠다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여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누가 될까 언론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조심스럽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답이 아닌 것 같다. 이경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가족에게 저질렀는지 그 일부만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12월 25일 새벽 아버지인 척 카톡을 합니다. 전화통화를 계속 피하는 이기영. 당연히 어머님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서를 가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기영은 카톡하는 내내 아버지인 척하며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 네, 자기가 저지른 걸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해서 택시 차량 번호를 부르며 사고 조회를 해봤더니 교통사고 접수는 아예 없었지요.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위치 추적 요청과 실종 신고를 하며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랬는데 정오가 되자 경찰은 부고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죠. 뻔뻔하게 끝까지 기망했습니다. 이 정도로 잔인한 놈이었죠.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유족 측이 공개한 바로 그날 살해 당시 토스 어플을 다운받아 잔고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을 때 그 기록인데요. 파란색 보이십니까?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보란듯이 아버지 상이라는 메모를 남겨 이체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이십니까? 이건 유족을 조롱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물론 정상적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죠. 이런 짓까지 서슴없이 했던 이기영. 상대방을 돈으로 보았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기영. 그리고 그걸 모든 유흥비로, 그리고 자신을 뽐내는데 그런 데로만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에서도 죄책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반성을 정말 한다고요? 재판부에서 반성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진짜 반성일까요? 이 장면을 보고서도 말이죠. 이경은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유족을 조롱했고 이제 또 대한민국 법을 조롱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수많은 범죄자 중 이 정도까지 잔혹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얘는 사형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어떻게 보자면 괴물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만약 유족이라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거절했지만 공탁 때문에 감형, 반성하고 있으니, 자백하고 있으니 감형. 이건 분명 2차 가해입니다. 현재 유족 측은 국민청원을 올려놓은 상태고 현재 처리 기관 심사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 사형제 부활, 공탁제에 대한 문제, 이 내용이 올라오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하단 링크로 함께 꼭 남겨놓을 테니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의 많은
청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쇄살인마 이기영, 그에게 무기징역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구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